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2026 대입 분석 결과랑 2027 대입 성공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제 소개이고요.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6 대입의 분석 결과 지금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아마 방에 실제로 나갈 때가 그래도 정시까지 최종 합격이 다 완성된 이후일 텐데 이거를 촬영하는 시기는 아직 정시 합격자 발표가 나기 직전입니다. 일부 대학은 정시 합격자가 났는데 전체 정시 합격자가 나지는 않은 상태라서 정시에 대한 부분 조금은 분석 결과가 미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역시 수시의 경우에도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입결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얘기는 하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작년에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식으로 지원했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함으로써 올해는 어떻게 움직일 거고 그러면 올해의 전략은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대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입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컸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른바 황금돼지띠죠. 황금돼지띠였기 때문에 재학생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재학생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그 늘어난 재학생들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나름 이제 떨고 있는 학생들 또한 또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인원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요거를 함께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 조금씩 더 부채질한 게 보였어요. 의대 모집 조건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늘어났던 모집 조건이 다시 그 재작년, 그 전년도 기존에 있었던 모집 인원으로 돌아가서 의대 모집 조건이 늘어남으로써 조금은 널널해지게 보였던 최상위권의 결과가 다시금 좀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따지고 보면은 예전에 있는 상태 그대로라고 볼 수 있지만 사람 심리가 이렇게 좀 넓혀졌다가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사탐론에 대한 얘기인 거죠. 사탐론이 결국 뭐예요? 과학 탐구를 선택한 학생. 원래대로라면 학교에서는 과학 과목 위주로 선택한 학생들이 정작 수능이 와서는 과학 탐구가 아니라 사회 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의 수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 요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처음 있는 현상은 아니고 그 전년도부터 일어난 현상인데 작년에 더 많이 이 부분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학교폭력 의무 반영이 시작했습니다.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학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학폭이 의무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학폭 기록자들이 학폭으로 기록된 학생들이 최종 합격에 선발되지 못한 그런 케이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원래 정시 전형 같은 경우 특히 수능 100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만 들어오면은 바로 대학에서 합부를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대학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은 늦게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대학에서 일처리가 늦어졌다라기보다는 학폭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그거 과정을 거치는 시간의 부분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시 발표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늦춰진 현상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수능에서요. 최저학력 충족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의 가늠자는 뭐냐면 영어입니다. 영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등급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영어를 어떻게 받았느냐가 결국 포인트인데 영어 성적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영어의 1등급 비율이 많이 내려옴에 따라서 영어 1등급을 맞춰야지만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충족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슬슬 뭐냐면 생각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좀 더 쉬운 과목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뭘까요? 자, 지금 과탐에서 사탐으로 왜 바꿀까요? 과학탐구, 사회탐구로 바꾸는 거는 뭐 성적이 잘 안 나온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과학을 공부하는 것, 즉 과학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공부량과 사회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공부량의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좀 공부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껴지는 사회탐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동하는 경향이 단순히 여기서만 나타난 게 아니죠. 어디서도 같이 나타났어요. 예, 국어랑 수학에서 함께 나타났어요. 미적분 대신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더 늘어났고요. 언어와 매체보다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학생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쉬운 과목으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누구나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보다 좀 더 표준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고요.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에서도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표준 점수가 더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이동한 것은 예, 더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영역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시 경쟁률에 대한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수시 경쟁률은 뭘 말하는 걸까요? 경쟁률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이른바 학생들의 성향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고 어떤 대학을 꿈꾸고 있고 어디 부분에 좀 더 맛을 들리고 있느냐, 더 좋아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 검은색이 2025에 대한 경쟁률이고요. 빨간색은 2026에 대한 경쟁률입니다. 즉, 재작년 경쟁률하고 작년 경쟁률을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죠? 예, 2025가 2026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교과 전형을 쓴 인문계 학생들이 재작년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 인문계 학생들보다 인원수가 더 적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 성적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정량평가잖아요. 정량평가라고 하는 거는 입결을 통해서 나 정도 성적이면은 이 대학에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를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면은 이 과에 붙을 수가 있겠어. 여기는 내가 힘들겠어를 입결을 통해서 학생들은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경쟁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 재작년에 교과 전형의 입결이 올해 작년 학생들이 느껴지기에는 좀 더 높게 형성이 돼서 쓰기가 좀 두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박스친 서강대랑 한양대입니다.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서강대는 그 전년도 2024죠. 2024 대입에서 교과 전형에서 이른바 예, 속된 말로 펑크가 일어났습니다. 펑크가 일어남에 따라서 굉장히 낮은 등급인 학생이 서강대학교 교과 전형에 합격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많은 학부모들이 내가 교과 전형 성적이 좀 낮다 하더라도 서강대 가면은 펑크가 날 수 있다. 즉 내가 서강대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교과 전형 성적이지만 수능 최저를 맞추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푼 꿈을 안고 서강대를 많이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합격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쟁률이 15.35대 1에서 10.88대 1,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한양대는 어떨까요? 한양대는 사실 그런 펑크가 났다라는 개념보다는 작년에 한양대가 교과전형에 뭐가 생겼냐면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이랑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두 가지 전형을 봤을 때 학생들이 어느 전형을 좀 더 선호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저학력 기준 없는 전형을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최저학력 기준을 있는 전형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가 최저학력을 맞출 수 없는 실력임에도 실제 수능 가면은 자신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저학력 기준의 경쟁률이 설정한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중에서 몇 명 애들은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출 거야. 하지만 나는 통과할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유리하고 떨어진 애들 빠지게 되면은 예전의 경쟁률보다 실제로 좀 더 낮은 경쟁률로 내가 붙는 거 아니겠어. 그렇다면 나의 경쟁력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4.85대 1까지 작년에 한양대가 올라갔다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입결의 그것들을 보고 서강대 지원을 상대적으로 좀 낮춘 부분도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를 보면은 이화여대는 재작년까지 교과 전형에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뭐가 생겼어요?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분명히 보시면은 이화여대는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른 대학들보다도 좀 낮은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2026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경쟁률이 상승한 데에는 분명히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그대로 어디에도 드러나게 되냐면요. 예, 자연계도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계도 2025 경쟁률이요. 2016 경쟁률보다도 예, 더 높습니다. 뭐가 좀 일부 대학이 약간 예외는 있지만 그나마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대학은 어디예요? 이화여대죠. 이화여대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인문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예, 설정했기 때문에 자연계 역시 이화여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좀 더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과 전형의 경쟁률 흐름을 보면은 어떤 흐름을 알 수가 있냐면은 교과 전형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구나 이런 부분을 예,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시 전형의 또 중요한 한 축이죠.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5하고 2026을 보면요, 종합 전형의 경쟁률 자체는 예, 교과 전형하고 다르게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작년이랑 올해랑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성대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융합형에서 경쟁률이 좀 내려앉은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양대 추천형이 내려앉았어요. 자, 제가 직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학생들은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거랑 없는 것 중에서 있는 걸 더 선호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한양대에 있습니다. 한양대 서류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이고요. 한양대 추천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입니다. 2025만 보더라도 서류형은 14.81대 1, 추천형은 21.86대 1. 엄청난 경쟁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이는 2026 와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류형은 실제로 쭉 한양대가 그대로 이어졌던 경쟁률이기 때문에 예, 큰 차이가 없이 14.37대 1로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는데 추천형 경우에는 예, 첫 번째 보여줬던 추천형의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아져서 그런지 조금은 조정 현상이 일어나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18.85대 1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서류형보다는 추천형의 경쟁률이 더 올라간다. 즉 많은 학생들이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이화여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외대에서 건동, 홍수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데 시립대가 좀 예, 경쟁률이 많이 좀 내려앉은 느낌이 있고요. 중앙대가 융합형이 좀 더 내려왔다. 예, 탐구형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좀 든 느낌은 뭐예요? 조금씩이나마 뭐 굳이 합산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2025에 해당하는 경쟁률이 2016보다는 좀 셌다. 즉 26에서는 경쟁률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은 내려앉은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현상이 왜 일어났을지에 대한 얘기들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자연계에 대한 영역입니다. 자연계는 어떨까요? 네, 자연계도 보면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누가 좀 높아요? 예, 2025 경쟁률이 2016보다 좀 더 높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일부 차이가 나는 대학이 있긴 있습니다. 한번 그거 위주로 한번 알아볼까요? 고대 학업우수가 좀 더 올라왔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올라온 게 뭐냐면 한양대 면접형이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2025는 26.60대 1, 2026은 32.43대 1인데 이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요. 2025 한양대 면접형은 사범대만 진행을 했습니다. 사범대만 진행한 면접형에서 작년에는 공대의 많은 학과들이 한양대 면접형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7배수, 1단계가 7배수 어마어마한 높은 배수가 있고 그리고 수능 이후에 보게 되는 면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네, 한양대의 면접형을 선호를 하게 해서 많이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와 비슷한 전형 형태를 운영하는 것이 성대과학인재인데 성대과학인재는 작년의 경우에는 14.09대 1이었다가 재작년이죠. 2025에는 14.09대 1이었다가 작년 2026에는 9.82대 1로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이 가장 내려온 큰 이유는 뭐냐면은 면접의 시기입니다. 2025에서는 과학인재 면접 전형이 수능 이후에 있었는데요. 2026에서는 수능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성적을 보고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성대 과학인재는 쓰지 않았지만은 한양대 면접형은 기꺼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큰 차이 없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나 조금씩 2025가 경쟁률이 더 높다. 자, 그 다음에요. 이대 한번 보겠습니다. 이대, 중앙대, 남은 대학들도 보더라도요. 확실히 2025가 좀 더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대학, 서울시립대 면접형이 조금 더 그전보다 올라갔고, 홍대의 경쟁률이 좀 올라간 것도 있는데, 일부 대학의 하나인 거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25 경쟁률이 2026보다는 좀 더 높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쵸? 재학생 인원이 늘어났고, 재학생들은 수시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수시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는 대학생인데, 교과 전형에는, 그 전년도부에서 지원 인원이 떨어졌어요. 종합 전형에도 지원이 떨어졌어요. 자, 모집 인원이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재학생이 늘은 입장이면 당연히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의 경쟁률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갑자기 매년 6장 쓰는 학생들이 작년에는 6장 안 쓰고 5장, 4장 썼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논술 전형 볼까요? 논술 전형을 보면 확실하게 누가 앞서고 있어요? 2호보다는 이두개 경쟁률이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많은 학생들이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을 썼던 학생이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을 쓰지 않고 논술 전형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연대 정도 제외하고 아주 일부 한두 개 정도 대학을 제외하고는요, 경쟁률이 아주 많이 상승했어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150대 1에서 162대 1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경희대도 많이 올라갔고, 서강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성대 역시 많이 올라갔습니다. 분명 아는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현상은 자연계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연계를 보더라도요, 더 2026이 25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경쟁률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경쟁률이 내려가고 논술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 번 강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재학생이 늘어났어요. 재학생이 늘어났어요. 대학의 모집 인원은 재학생이 늘어난 만큼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분모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경쟁률 추세이기 때문에 경쟁률을 뜨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교과 전형, 종합은 오히려 경쟁률이 내려갔고 논술이 올라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재학생이 많아졌다는 사실에 저마다 조금씩 위축된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인 거죠. 교과전형 쓰기에도 두렵고 종합전형 쓰기에도 두렵고 그래서 뭘 한다? 논술로 한 방을 노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논술로서 역전하고자 하는 심리가 매우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논술은 결국에는 역전 심리가 강하거든요. 패자부활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전형으로도 이미 교과전형은 정량평가가 어느 정도 합격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교과전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도 역시 3년 동안 꾸준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들이 유리한 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시험에서 한두 번 미끄러졌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나는 종합전형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논술전형은 어떨까요? 논술전형 그런 게 없습니다. 논술전형은 당장 2달 후에 논술이 하더라도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논술 준비하면은 붙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는 게 논술전형인 거죠. 그리고 수능은 내가 어차피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수능은 최저학력 기준 맞추는 거고 그리고 내가 논술 마지막에 준비하면 충분히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종합을 쓰기 어려운 환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경쟁률을 놓고 보면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을 놓고 보면은 당연히 교과전형 경쟁률이 제일 낮고 그 다음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전형이에요. 충원이는 어때요? 교과전형의 충원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종합이고 다음이 논술입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면은 논술로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불나방 전략밖에 되지 않아요. 다 떨어지고 그냥 정시간다 혹은 재수한다 뭐 이런 심리로 쓰게 되는 건데
이렇게 쓰기까지에는 분명히 재학생 인원은 늘긴 했지만 자기 성적에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 수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쓰기에는 입결해서 나는 안 돼. 지레 겁먹거나 지레 포기하거나 그냥 학교 생활을 애초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한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논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논술로서 이거를 역전하기 위해서 논술 전형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교과 전형은 이른바 시가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시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각자 생각하는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자신만의 입결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교과 1.8이에요. 1.8에 연대 영문을 간다라고 했을 때, 난 1.8에 연대 영문이면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1.8에 연대 영문을 가난 나는 더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학생의 처해진 상황과 그다음에 배경과 여러 가지 점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근데 내가 작년에 입결을 봤는데 내성적으로 연대의 영문학과를 갈 수 있어? 이거 대박 아니야? 그러면 쓰는 거예요. 반대로 이성적으로 연대 영문을 쓰기가 힘들겠네, 무섭네, 나는 그냥 안 쓸래 라고 생각하면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특히 교과 전형은 작년 입결에 대한 영향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작년 입결이 지나치게 올라갔다 생각하면은 두려워서 쓰지 않는 거고요. 반대로 작년 입결이 떨어졌다 생각하면 여기는 만만하기 때문에 쓴다. 이렇게 해서 마치 시세가 왔다 갔다 하듯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른바 시가로 생각하면은 제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수능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은 어땠을까요? 국어 어려웠어요. 자,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건 수학입니다. 왜 수학을 얘기하냐면요. 정시 전형의 가장 기본은 수학 점수입니다. 수학 점수가 바탕이 된 학생들이 결국에는 정시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수능을 바라볼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학력평가 등급컷하고요, 수능의 등급컷은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얘네들이 똑같지 않아요. 자, 미적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미적분 기준으로 수능의 등급 1등급 컷은 85점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력평가 기준으로 해서 미적분 기준 등급 컷은 70점 후반대에서 80점 초반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78점 정도 받은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학생은 학력평가 기준으로 1등급 컷 정도가 돼요. 그러면 너 모의고사 보니 저 수학 1인데요? 라고 말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도 뭐나 알고 있냐면 수능 가면 등급 컷이 올라가니까 나는 좀 그래 1등급을 이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생각하는 등급은 2등급까지 거예요. 그래도 2는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볼까요? 작년에 수능에서는요, 85점 1등급 컷이었는데 2등급 컷은요, 80점이에요. 자, 그러면 78점은 몇 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나는 전혀 실력이 떨어지지 않고 내 실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분명히 학력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던 내가 수능 가니까 뭐가 나와요? 2도 아니라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78점을 보면은 73점하고 몇 문제 차이도 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3등급도 완벽한 3등급이 아니라 좀 불안한 3등급이었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수능에서는 이 등급 간의 간격이 상당히 촘촘하고 그리고 등급컷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학력평가 기준을 가지고 등급이 그대로 수능에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학에 대한 등급은 그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평가에 대한 등급이 절대로 수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보세요. 지금 2등급이 어떠냐면은 4개 틀리면 수학은 한 잔에 4점짜리니까 4개 틀리면 84점, 5개 틀리면 80점이에요. 즉, 두 문제 안에 다 몰려 있어요. 그만큼 동점자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능을 총평하면 이렇습니다. 국어 많이 어려웠어요. 국어 표준점, 최고 표준점 수가 수학보다도 오히려 높았어요. 그래서 국어 많이 어렵지만 사실 수학도 그렇게까지 쉬웠던 건 아니에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작년에는 수학 만점이 780명이었어요. 근데 재작년에는요, 수학 만점이 무려 1,5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어때? 인원수로 놓고 보면 거의 반토막 났죠? 만점자가 반토막 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수학이 더 어려웠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간 난이도가 많았기 때문에 수학은 대신에 1등급은 좀 넓게 퍼져 있는 형태지만 2등급에 해당하는 3등급에 해당하는 구간은 그만큼 몰려 있다. 즉 좁혀져 있다. 애들끼리 성적대가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대로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사탐론에 대한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이 사탐론의 실제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게 재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탐론의 재미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충분히 과탐으로 남았어도 될 만한 학생들이 사탐으로 그냥 무적정 넘어갔지만 사탐도 역시 동일하게 힘든 거였어요. 과탐뿐만 아니라 사탐 역시 탐구 성적에서 좋은 점수 받기는 만만하지 않았다. 물론 사탐으로 이동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비율을 생각하게 되면은 잘 본 학생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좀 더 많았다라고 봅니다. 자, 영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 비상 걸렸다는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게 모든 과목이 만만한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저마다 하나씩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구멍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개를 다 잘 본 학생이 극히 적었다. 그래서 모는 하나는 빵꾸가 났다. 그래서 내가 다 좋은데 얘 때문에 원서 쓰기 어려워요. 얘 때문에 여기 원서 쓰기 어려워요. 이러한 현상들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탐구 성적의 특징 같은 걸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탐 내는 효과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탐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독해 능력이 필수다. 지금 탐구의 어떤 시험 자체가 상당히 문제를 많이 꼬아져 있고, 그 다음에 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자료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성적을 잘 보기 위해서는 자료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 자료 분석은 결국 핵심 뭐예요? 독해력에 있다는 얘기죠. 내가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투의 표준 점수가 과원에 비해서 높지 않았습니다. 과투를 많이 이동한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투가 과원보다 표준 점수가 높다라고 생각했고 서울대가 순수하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과학투의 표준 점수를 조금 더 높게 형성을 시켜버렸다는 얘기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만큼 어디로 과투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과투에 대한 평균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과투의 평균 점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표준 점수의 하락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서울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과투를 선택하자마자 받는 조정 점수 하나면 3점, 두 개면 5점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올해 역시 최상위권에서 과투의 선택 과목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공대권 혹은 서울대 한 중하위권 정도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과투를 한 학생들이 확실한 유리한 구조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수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원수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등급이 잘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인원수 증가하면 등급 잘 나온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수가 증가한 것이 등급이 잘 나오는 거에 바로미터는 아닙니다. 인원수가 적다 하더라도 등급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어요. 아니 학교 시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수능은 그래요? 수능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요. 몇천 명, 만 명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원수 단위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른바 굉장히 잘하는 소수가 좌지우지하기는 어려운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인원수가 증가했다 하더라도요. 등급이 잘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원수만 가지고 탐구 선택 과목을 고르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년에 탐구 성적의 분포랑 어떻다? 올해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예. 앞으로 보여준 탐구 성적은 해마다 달랐어요. 해마다 달랐어요. 어느 과목이 쉽기도 하고 어느 과목이 어렵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성적 분포가 무조건 똑같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해 나가면은 좋습니다라는 거죠. 네, 다음은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냉탕과 온탕 왔다 갔다 했어요. 어, 성적, 여기서 잘못 나왔는데 6월 성적이요. 1등급 4.5%로 어마어마하게 낮았어요. 근데 9월은 반대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반대죠. 죄송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죠. 6월에는 1등급 비율이 19.1%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1등급이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1등급이었는데 정작 9월 가니까 4.5%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수시 때 내가 영어 최저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알겠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에이 그래도 이 사이에 나오겠지. 즉 1등급 비율이 4.5랑 19.1 사이에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럼 나 최저 맞출 수 있다.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3.11%였어요. 그 전년도 대수능에 비해서 6.22 대 3.11 정확히 반토막 났습니다. 자,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1, 2, 3의 누적비 2026, 1, 2, 3의 누적비를 다 더하면 작년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1, 2, 3등급의 총합은 비슷한데 그 안에서 1에서 2, 2에서 3이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정됐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4등급 이하는 물론 수시 최저 기준에도 문제가 되지만은 정시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은 않습니다. 영어 4등급이면은 대학별 환산점에서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시 전형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았는가를 보면은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 점수에 자신감을 잃고 하향 안정 지원한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아마 위쪽에서 좀 비어있는 현상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4개 다 잘 본 학생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3개 이하 영역 반영 대학의 입결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가천대가 있죠. 가천대 일반 전형 2, 그 다음에 카톨릭대 일반 전형 2가 있는데 특히 가천대 경우에는 같은 학과를 일반 전형 1으로 쓰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학생이 채점할 수 있는 학생이 일반 전형 2를 썼는데 일반 전형 2에서 오히려 예비 번호도 없는 불합격이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반영하는 대학의 성적이 나빴냐? 아니요. 굉장히 좋았어요. 다 100분위로 생각하면 90대 초반대였어요. 세 개가 전부 90대 초반이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천대를 붙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은 예비도 받지 못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저마다 구멍들이 크게 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 생긴 전형은 개점 효과로 입결 올라갔다. 대표적으로 성대 나군이 해당하겠죠. 성대 나군이 100분위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성대 나군이 100분위를 반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군보다도 오히려 입결이 좀 올라간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의 영향력, 과탐을 끝까지 남은 학생들은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받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든든한 효자 역할을 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